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는 어제 쌍용훈련의 핵심 훈련인 결정적 행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쌍용훈련에는 미 본토에 주둔하는 해병대도 7년 만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탄두 공개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판 핵 공유에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쌍용 훈련이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 중이고 어제는 핵심 훈련이라고 하는 결정적 행동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훈련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상륙훈련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한국전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기억이 날 거고 네. 2차 세계대전 때만 아마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일거에 이제 전세를 뒤엎는 그런 작전 중에 하나가 상륙작전이라고 보는데요. 상륙작전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상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 지역이 좋은지 B 지역이 좋은지 C 지역이 좋은지 먼저 선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선정된 곳에서 차후 작전에 어디가 더 유리한지 그래서 적의 방어 태세는 어떤지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느 한 곳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한포 사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수 훈련병들, 공수 요원들이 가서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지점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다 되고 나면은 본격적인 이제 상륙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륙함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전차, 장갑차 이제 다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역을 확보하고 차후 작전을 위한 이제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제 했던 작전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해병대 훈련에 우리 주변에 오키나와에 이렇게 주둔해 있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군들이 좀 참여했었다고만 들었는데 본토에서 좀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13,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참여를 했는데 통상은 이제 여단급, 대대급을 하다가 이번에는 4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키나와에 있는 제3해병원정군이라고 있습니다. 제3해병원정군이 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3해병원정군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 있는 제1해병원정군 산하에 제1해병사단까지 일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인원이 13,000명이 됐는데 이렇게 미 본토에 있는 제1해병원정군 산하에 해병사단이 참여했다는 것은 향후에 한반도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본토에 있는 해병 원정군이 전개하는 것을 이번에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미가 훈련을 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도발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전술 핵탄두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수님은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는지 듣겠습니다.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핵억제 전략이라는 걸 계속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억제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가 이만큼 있고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짓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억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에요. 내가 신뢰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상대방이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시성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에서 뭐 초대형 방사포나 그 탄도미사일 단거리에 탑재할 수 있을지는 가능성은 좀 낮은데 분석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이 아니 우리 다 10개 이상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진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양한 무기에 다 탑재할 수 있다라고 신뢰성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넘버링까지 했느냐. 이거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라고 이미 지시를 했었고 그때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핵무기를 만드는 연구소 그리고 원자력 부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기술을 담당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물질을 담당하는 곳인데 계속 물질을 가지고서 기술적으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한두 개 있으면 굳이 넘버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재고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핵 보유 이제 신규 법령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좀
덜했었던 분야가 뭐냐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보관 관리 제도를 수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것을 보관을 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은 핵무기는 수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어디까지 되는지 계속 평가를 하고 수명을 늘리고 또 필요하면 폐기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구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넘버링을 해놓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생명 연장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북한도 계속 생명 연장을 시켜주겠다라는 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 실장님께서는 이 전술핵탄두 공개한 부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거 실제라면 좀 위협적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한미연합훈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급했으면 사실상 그 천천히 공개해도 될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공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 1, 2 그걸 2번에 걸쳐서 공개도 하고 헤일이라고 하는 수중 이 무인 공격정 그것도 2번에 걸쳐서 공개를 하고 이 공개 가지고도 불안한 거죠. 그 불안하니까 이제 우리 이만큼 지금 벌써 전술 핵탄두 만들어놨어. 네. 직경은 한 50cm 되고 길이는 한 90cm 돼. 네. 번호판 봤지? 그리고 요 뒤에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어디에다 탑재할 것인지 알 수 있겠지. 그것까지 공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붙여놓은 것을 자세히 보면 네. KN-23, 네. KN-23 개량형, KN-24, KN-25, 해일, 그리고 화살 1, 화살 2, 전술 유도탄 무기, 총 8종이잖아요. 8종에 이것을 다 탑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탑재하면 이게 왜 조금 부담스러우냐 하면 사거리가 400에서 KN-23 개량 같은 경우에는 800km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면 사거리가 400에서 800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남한 전역이 사거리에 해당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게 만일 전술 핵탄두이고 실제로 탑재 가능하고 실제로 저것이 현실적인 무기라고 한다면 네.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죠. 예, 저희가 이 소형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곧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7차 핵실험 없이 이미 기술을 완성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위력 조절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 위력이 크게 이제 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히면은 안 된다라는 거고 네. 군사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계속 상황을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상황이 빨리 확정이 되는 거를 일단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북한이 보여줬었던 거랑 좀 다른 형태의 핵탄두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계속 우리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다라고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의 사대를 이제 하나 넘어갔는데 그다음 단계에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는데 빨리빨리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수순을 생각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먼저 모형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실험을 해요. 근데 이 패턴이 또 반복이 될 것인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공개를 하고 원형이었죠. 내포형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핵물질이 있어서 안으로 이제 파괴가 되는 건데 그거는 3월에 공개를 하고 9월에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장구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한 번 터지고 2번 터지고 이게 에너지를 팍 폭발을 시켜서 그 다음 거를 확 이제 위력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또 이제 보여주자마자 다시 또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기다려야지 가능할 것인가를 추측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여건을 일단 봤을 때는 지금 핵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결국에 훈계리 핵실험장인데 3번 갱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이랑 2022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구하는 정황들이 있었고 2022년 특히 4호 갱도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약간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인데 어디가 더 안전하냐 그리고 얼마나 큰 위력으로 터뜨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3호도 가능하고 4호는 더 많은 위력으로 터뜨릴 수가 있어서 여건은 일단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직인 거죠. 예,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인가? 실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 얘기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1년 동안 예.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뭐 제 얘기뿐만 아니고 미국 정부 당국, 한국의 정부 그렇습니다. 당국에서도 예.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 2주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끼리 모여서 뭐 거의 한 8시간, 9시간 토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지금 이제 우리 김전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도 원통형 공개하고 나서 3월 달에 공개하고 9월 달에 핵실험하고 그리고 장구 모형 또 공개하고 2017년도에는 예. 공개하고 며칠 있다가 바로 했었죠. 그냥 6차 핵실험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렇게 공개한 것도 7차 핵실험의 그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7차 핵실험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이었어요. 그때 학자들도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고위력의 핵탄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럼 뭐 고위력의 핵탄두를 만들면은 고위력에 해당되는 핵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반면에 지금 이 죄송합니다. 전술 핵탄두를 다 공개를 했는데 전술 핵무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실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학자들이 논의했던 것은 이거 고출력하고 고위력하고 전술 핵무기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예. 어찌됐든 그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렇게 뭐 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지금 뭐 시점을 좀 조율하고 있다 한다면 어떤 것들을 지금 좀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그 실험을 하는 시점에 대해서요. 글쎄요, 실험 시점에 대해서는 뭐 특정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열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 17형 이거 실제 사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화성 17형 그 고체 연료 그것도 이제 공개는 했지만 아직까지 네네. 시험 사격 안 했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4월달 되면은 정찰 위성도 발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것도 지금 남아 있고, 북극성 4.25행 그것도 공개는 했는데 아직까지 시험은 안 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의 시험 중에서 최종적으로 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만일 6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장구형 모형 공개하고 나서 바로 핵실험을 했으니까 이번에 공개했으니까 곧 이제 할 거라고 보는데, 5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거 공개하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5차 핵실험 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제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도발하고 핵탄두 공개까지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핵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핵 우산을 씌워줄 미국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미국의 입장을 되게 많이 내는 것 같거든요. 막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리고 한국에도 어느 정도 뭐 재배치 고려해야 한다, 너무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도 고민이 많죠. 북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도 있고요. 한국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대북 억제력이 약하다 이거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이 동맹인데 동맹이 이 해구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서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가시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술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술핵 재배치는 주류 의견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전술핵을 만약에 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위기 상황이 한반도에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 우선순위로 타격이 되는데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미군이 관리를 하겠죠. 미군과 미군의 이제 가족들이 다 있는 곳이 분명히 타격 대상이 될 텐데 그런 리스크를 미국이 과연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다른 수단이 많다라고 봐요. ICBM, SLBM 그리고 뭐 스텔스 전폭기 등이 있잖아요. ICBM은 한 30분 정도에 도착을 하고 SLBM은 이제 뭐 이 근처에 그 태평양 지역에 있으면 더 빨리 도달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단도 이미 충분히 억제력으로서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재래식으로도 억제 수단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또 왜 그러면은 왜 대화를 강조를 하느냐, 대화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랑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훈련을 하는 거하고 예. 내가 너랑 대화를 안 해라고 훈련을 하는 거하고 북한이 느끼는 위협 수준은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관리 차원에서 계속 나는 그래도 대화를 할 거야라는 얘기를 계속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는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아주 뭐 긴장 고조로 이제 치닫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질 수 있게끔 뭔가 안심시켜주는 뭔가 기제가 동시에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과 앞으로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뭐 확장억제 관련한 여러 가지 협의들을 쭉 하면서 한국이 동맹으로서 뭔가 해구산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유도하는 그런 작업들은 아직도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이 혹시 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을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핵공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핵공유와 관련해가지고 뭐 앞으로 아젠다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핵공유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핵공유라는 것은 전술핵을 평등하게 서로 관리를 한다, 공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토만 해도 이게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핵이라는 것을 갖다 놓되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나토의 동맹국, 그 여러 동맹국 중에서 5개국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투발 수단을 전투기를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이제 핵을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여전히 미국이 있는 것이고요. 핵을 사용할까 말까 결정하는 권한도 다 미국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내에서도 이게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고 핵 공유를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를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그 안에도 상당히 차별적이에요. 특히 미국이 누구랑 같이 협의를 많이 하느냐 결국에는 핵국가인 영국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공유라는 것의 수준이 상당히 그나마 그 안에서 봤을 때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이 플래닝 그룹의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유럽의 상황도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과연 한국, 아시아에 있는 동맹들이랑 과연 그렇게 높은 수준의 뭔가 핵 공유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핵 공유라는 단어보다는 아무래도 핵과 관련 협의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사용하기를 선호를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럼 협의체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는 핵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같은 게 없어요. 작전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작전을 짤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서로 논의를 하고 어떠한 옵션이 있고 어떤 순서로 대응을 할 것이고 한국이랑 미국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한국은 재래식을 분담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핵 전력을 분담하겠죠. 예.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히 논의하자. 이게 아마 스타트가 될 겁니다. 예,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여론이 나오는 걸 미국은 분명히 집중해서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의견이 좀 많아요. 예, 오늘 아침에 그 골드버그 대사가 여기 우리 연합 TV에서 멀지 않은 어느 호텔에서 아침 조찬 강연을 해서 예. 거기 아침에 참여하고 제가 좀 여기 일찍 갔다 왔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예. 거기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어요. 했는데 예. 북한에 대한 대화는 열려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그러는데 북한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 도발로서 여기에 대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여전히 이런 그 확장 억제에 대해서 신뢰성의 문제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4월 26, 7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예. 대한 어느 정도 좀 진전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이제 우리 김전하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더하기 빼기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이 어떤 상황일 때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을 어느 이제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시나리오에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있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기획하고 계획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 행동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것이냐 주권 국가로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뭐 한국형 핵 공유라고 표현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김재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라는 이제 표현을 해도 좋은데 아마 이게 다음 달 그 말 정도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은 되긴 할 텐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이 좀 담보된 그러면서도 한국의 주권이 어느 정도 들어간 그런 형태의 발표문이 또는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우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교체가 된 부분을 가지고 우려를 하는 그런 이제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이 부분이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예, 예.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후임이냐가 분명히 중요하고 예. 그리고 공백 없이 교체가 네. 되느냐인데 두 번째는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누구냐인데 조태용 주미대사셨잖아요. 적어도 미국과 관련해서 모든 협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예, 예. 분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실은 북미 과장부터 국장까지 한 분야만 계속 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해서는 이 분야가 사실은 전문 분야로서 외교부에서는 정평이 나신 분이고 그리고 2015년에는 안보실 1차장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 일도 잘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훈련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쌍용 훈련 잠깐 얘기했었지만 지금 한미일 3국이 대잠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개월 만이고 니미츠 아마 이렇게 들어오고 되게 대대적으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 대잠 훈련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지난번 작년도 가을이죠. 9월 말 10월 달에 그때는 이제 로널드 레이건함이 들어와가지고 한미일 두 가지 훈련을 했는데요. 그 두 가지 훈련의 핵심이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탐지하고 추적할 것이냐. 물론 이제 나중에는 요게까지 들어가겠죠. 여기에 대한 훈련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잠수정 다 합하면 한 70척 정도 되거든요. 이거 사실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나마 추적이 가능하지만 물속에 그것도 바닷속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 예.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니미참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내일 모레부터는 제주도 남방 그쪽에서 아마 한미일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대잠 훈련이 있지 않겠는가. 그 핵심은 결국은 탐지하고 추적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탐지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훈련을 부단히 함으로써 그 탐지 능력과 추적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북한이 핵 어뢰 실험 한 부분에 네네. 대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뭐 합참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합참을 신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해일이라고 하는 거 수중 공격 잠수정이죠. 네. 그러니까 수중 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공개를 했죠. 네. 그래서 수중 몇 미터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서 한 번은 뭐 60시간 가까이, 한 번은 40시간 가까이 움직여서 몇 킬로미터를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원하는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가서 이게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 폭발이 결국은 방사능 오염으로 이어져 가지고 함선을 타격을 하고 그리고 항구를 완전히 거기 오염시켜 가지고 항구를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려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와 거의 유사한 그런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이제 핵무기를 탑재해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재래식 무기 가지고 했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중 작전의 그런 그 기술 네. 그런 것들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게 수중 무인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못 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된 면이 있다라고 하는 합참의 분석에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네. 아마 좀 더 세밀한 분석들이 한미 간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앞서 저희가 쌍용 훈련 얘기도 했었지만 지금 이 대잠 훈련 이제 진행하는 것이 차이라고 보면 한미랑 하느냐, 한미일이 같이 하느냐인데 여기서 일본이 이제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잠 훈련 항상 하는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본이 한미일 삼각 어떤 안보적인 상황에서 하는 역할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안보는 역사적인 문제랑 분리해서 대응을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국가 이익이 뭔가를 일단 따져봤을 때 이익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발을 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동 대응을 하는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공동 대응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서로 많이 만나가지고 서로 뭔가 문제인지 계속 파악을 하는 작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상호 운용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대비가 돼 있어야지 실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같이 공동 작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는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AM의 요격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형 삼축 체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좀 보면 되겠습니까? 한국형 삼축 체제라고 하면요. 예. 북한의 핵 미사일이 뭐 핵을 실었든 안 실었든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리 가서 때리는 것을 우리는 킬체인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킬체인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이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날아가지고 한국으로 날아오게 되거든요. 네. 그 날아오게 되는 그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것을 KAMD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 지부를 이제 뭐 전멸시키는 것을 우리 KMPR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삼축 체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LSAM은 요격 이제 방어 체계거든요. 네. 그 한국의 요격 체계는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오면 처음에 발사 단계가 있고 비행 단계가 있고 종말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종말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날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요격을 담당하는 것이 사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사드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고도 40에서 한 150km를 담당하고요. 패트리어트 3가 한 30km, 철매 2가 한 20km를 담당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는 LSAM은 뭐냐 하면은 고도 한 50에서 60km 정도에서 요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드가 있고 LSAM이 있고 패트리어트 3가 있고 그리고 패트리어트 2며 또는 철매 2가 있으니까 다층 방어가 되잖아요. 예. 하층 방어 중에서 다층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것이 뭐 성공하고 나면 저 배치를 이제 2026년에 할 것인지 뭐 2027년에 할 것인지는 저것에 이제 그 계속해서 성능 개량과 그리고 그 신뢰성을 담보만 한다면 아무래도 좀 일찍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삼축 체제 중에서 KAMD의 하청 방어는 어느 정도 완성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